내가 커리큘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디테일을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수월하니까. 네, 그래서 커리큘럼을 좋아하지.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해서 보면 흔히 하는 명언들 중에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 되게 졸업하고 나면은 이 왼쪽에 이 그림처럼 이런 상태라고. 오기는 왔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 턱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럴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내가 이러한 미로 안에서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리고 내 목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하면 계획을 설정할 수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보자라고 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고, 되게 이 디테일을 보려고 하는 관점을 과학이라고 부르고 좀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을 필라소피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면은 뭐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과목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철학이라고 하면은 치료란 뭐지? 통증이란 뭐지? 사람이란 뭐지? 우리가 좀 그 객관화되진 않았지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거랑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요 정도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보다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인간을 관찰하는 철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다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슬로건이라고 내세우는 거는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이 발전됐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철학하고 과학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은, 이 객관화되면 과학이라고 부르고 객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이게 객관화되지 않았을 때는 철학적인 어떤 이 가설을 세우고 관찰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만들어냈다면, 그걸 객관화해서 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임상에서 임상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치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문장이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를 하자라는 거잖아. 음. 이거 들어봤어? 그럼 배우지 이거. 아예 어, 한 과목으로 요즘 빼서 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에비던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그 근거들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객관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과학적인 접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있어 보면은 과학보다 이런 철학, 필라소피를 기반으로 한 어, 뭔가가 좀 유행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카이로프랙틱 커리큘럼을 보여줬었잖아. 근데 그거 네. 하고 내가 이제 임상에 있으면서 건강 증진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임상하고 과목들, 그거를 이렇게 필라소피, 사이언스, 프랙티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다시 정리를 해봤거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필라소피라고 하면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개요, 뭐 컨셉, 시스템, 윤리적인 거, 마인드, 철학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긴 한데 뭔가 객관화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그러한 과목들을 철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어놨고,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은 좀 객관적인 것들, 베이직 사이언스, 뭐 물리, 생물, 화학 이러한 과목들이 들어가는 거고,
클리니컬 사이언스라고 하면 이제 아나토미, 키네지올로지, 피지올로지, 패솔로지 이런 것들이 클리니컬 사이언스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임상을 하자라고 했었잖아. 임상과 관련된 과목들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실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좀 구분을 해서 첫 번째로는 평가하고 진단을 위해 필요한 과목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들, 우리가 지금 흔히 하고 있는 거는 치료하고 운동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요 세 가지에 있는 카테고리들,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특히 이제 임상하고 관련된, 임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과목들이나 어느 정도의 이 철학적인 부분들, 철학 과목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보니까 일단은 연부 조직, 수기 치료를 하잖아. 수기 치료하고 이제 운동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수기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 티슈하고 조인트 중에서 소프트 티슈가 조금 더 쉬운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 티슈라고 하면은 뭐 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1단계 목표를 두면 좋을 게 파샤하고 머슬인 것 같아. 파샤와 머슬 문제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배워가는 게, 그래서 소프트 티슈 과정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런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해야지 소프트 티슈 치료하는데 좀 더 근거 있게 또 철학 기반의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조인트 과정에 가면 이 보라색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최소한 알아야지 치료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운동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보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 임상에서 쓰고 있는 거야. 쓰고 있고, 이게 잘 되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내가 이게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5년 정도 됐나? 5년 전부터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가서는 매출이 올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왜냐, 이게 치료가 정말 괜찮다, 임상에서 정말 잘 먹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고 치료가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오른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매출이 오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대전에서 한번 성공시키고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왔던 게 이제 인천. 인천도 시작할 때 여기였는데 이제 1년 정도 됐었을 때는 이렇게 올랐고, 마지막 서울에서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들어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의 이 임상 과정, 임상에서 적용할 과목들이 실제 임상에서 잘 먹히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인 것 같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컨셉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나 또 이제 병원 외에서 이제 선수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 활동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지.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생각해 볼 것들을 진짜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음. 일단은 치료가 뭘까? 결국에 병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근무하고 그냥 일하러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치료를 하러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치료가 뭐지?
뭐 되게 당연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물리치료사로서? 그렇지? 너가 물리치료사니까 너가 생각하는 치료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학교에서 처음에 배우는 거는 이제 디서빌리티를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치료라고 정의로 배우는데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만족감만 줄 수 있으면은 음, 그것도 치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뭐 실제적으로 그 모빌리티가 좋아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만족감만 줄 수 있으면은 그것도 치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야, 어, 야, 모빌리티가 안 나온 사람을 모빌리티를 못 나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만족감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 뭐 페인 리디스만 해줘도 뭐 그렇지. 그럼 통증이 좋아진 거니까. 어, 그지. 꼭 굳이 막 통증만 줄어들거나 뭔가 하나가 없더라도 어, 뭔가 그 사람에 있어서 삶이 더 나아지면은 어. 치료지 뭐.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료라고 부르진 않고 그죠. 심리치료 그죠, 그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치료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너 물리치료를 졸업했으니까 물리치료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물리치료 종류, 너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가 있어? 할 수 있는 것? 네가 지금 당장에 어떤 사람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물리치료 안에서 너가 해줄 수 있는 치료가 뭐가 있어? 열전기실 가가지고 음, 통증 치료 정도는 가능은 하겠지. 그리고 말을 통해서 심리적인 거를 어, 도와줄 수도 있을 수 있지, 그거는. 어, 이거는 조금 낮은 그 가능성이긴 한데. 어. 통증 치료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첫 이제 신졸자 기준으로는. 중요한 거는 그 기계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지? 그거를 사실 제대로 알아봐야지.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을 통해서. 그냥 뭐 책으로 어느 정도 좋아진다 그런 거는 아는데, 응.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직접 어, 써보고 나한테 상대방한테도 해주고 이래 환자들한테도 해줘보고 그래서 그 경과를 봐야지. 경과를 봐야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치료를 내가 할 건지, 할 수 있는지나, 아니, 앞으로 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두 번째 뭐냐면, 무엇을 치료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 되게 그냥 도수 치료 배우고 싶어서 배워요. 아니면 뭐 PNF에서 뭐 신경치료 배워요. 뭐 재활 운동 해가지고 해요. 근데 뭘 한다라는 거는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주로 음, 저거지 코디네이션이랑 음, 고유수용성 감각을 조금 개선시키는 게 맞는 것 같던데. 음. 그러면 너가, 왜냐하면은 이제 어찌됐든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됐을 때 음, 아플 때 그런 코디네이션이 깨진다던가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치료사 역할로 가능한 것 같고 그 직접적인 이렇게 근육의 음, 힘의 증가나 그런 거는 사실 음, 이제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고 음, 한 것 같고 음, 그래서 치료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음, 그 두 가지가 최고로 효율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음, 나머지는 이제 말이랑 어떻게 유도를 하는 걸로 통해서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음. 그 정도?
자, 그러면 사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음,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거라면, 음.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냐면, 코디네이션과 프로프리오셉션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평가할 거고, 프로프리오셉션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 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뭐 물리치료, 작업치료, 뭐 인지치료 되게 많잖아. 너가 얘기했던 심리치료 말로써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시저를 가지면 심리치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데 내가 어떤 걸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한 관찰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해줄 수 있다라고 봐. 그래서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료를 할 건지와 무엇을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람. 우리 사람을 치료하는 거니까 사실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알아야 되고 안 걸 가지고 어떤 임상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양한 장기들과 조직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의 신장만 봐도 신장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난자에서부터 이렇게 다 분화된 거잖아. 사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로 모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것들이 사실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공통점? 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 물론 다른 점들도 찾으려면 무수히 많지만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도 무수히 많은 공통점들이 있거든. 공통적이면은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부분이나 음, 해부학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지 않으려나? 그치. 원래는 이 밑에 이게 응. 안 보였다가 나중에 나타나야 되는데 PDF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물질들, 뭐 뼈라든가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라는 게 있지. 우리 힘이라는 게 있고, 뭐 감정이라는 게 있고,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동물하고 식물,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생명체,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면 여기도 공통점이 있고 이렇게도 다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 뭐냐면 물질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 사람이 요견데 여기 뭐 침팬지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고 지본도 있고 이러한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지.
또 피부라는 것도 있지, 뭐 근육도 있고, 뭐 내장기관도 있고, 물론 뭐, 뭐 젖소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진 않지만 뼈라고 하는 구조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피부라고 하는 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 내장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동물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식물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나름대로의 모양이 있잖아. 그리고 아까 에너지 얘기했었는데 에너지, 힘 이거는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말도 달릴 수 있고 물고기도 헤엄칠 수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뭐 자라고 뭐 햇빛이 비치는 대로 그 입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영양과 산소의 대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서 힘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꼭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들도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자, 이것뿐만 아니라 비생명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도 기능을 하는 비생명체들은 비슷하게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도 실제로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잖아. 얘도 가만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 있고 그 안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물 안에 담겨서 물이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있지.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안에 이런 회로가 있어서 연료가 들어가고 연료를 태우면 그거로 발생한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변조장치들도 보면은 결국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어떤 회로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 전기 에너지가 흐르면 기능을 하고 그래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 두 가지가 이루어져서 적절하게 순환을 하고 기능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면 우리가 이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냐? 부를 수 없지. 눈에 보이는 물질 구조만 가지고 있어. 돌. 어떤 적절한 에너지,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는 없지. 그러니까 돌은 돌인 거야. 그리고 이걸 생명체라고 부르진 않지. 빛, 에너지만 있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체라고 부르기도 힘들어. 뭐 불, 이런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체는 물질은 있는데 에너지는 없잖아. 힘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거고 또 반대로 뭐 귀신,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근데 물질은 없지. 물질은 없고 어떤 에너지적인 부분만 있으니까 이것도 생명이라고 부르기는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둘 사이에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적절하면 건강한 거고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만 존재하면 그거는 생명체라고 부를 수 없고 그러면 그 물질과 에너지의 불균형이 있다면 어떨지를 한번 보면 불균형이라고 하면 과대 과소 어느 하나의 과대랑 과소가 있겠지. 그럼 우리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물질에 비해서 에너지가 너무 저장되는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잖아. 비만이잖아.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건강하다라고 말할 순 없지. 또 반대로 얘는 너무 못 먹었어. 이것도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지. 그래서 이거는 사약 먹이는 거거든. 근데 사실 사약을 먹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독극물이 아니라 이 약이 부자 들어간 정말 막 몸의 열을 엄청 올리는 약재가 담겨 있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그 온돌방에 온도를 막 대. 그럼 안에도 열인데 밖에도 열이야. 열 때문에 미쳐서 죽는 거거든. 이게 과대. 과대 과소인데 이거를 넘어서면
항상성을 넘어서게 되면 죽는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살아는 있잖아. 건강하지 못해도 살아는 있는 건데, 이걸 넘어서서 항상성을 넘어서 순환이 단절되면 사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고무나무도 보면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썩어, 죽어. 근데 사막에 가면 또 물이 없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뭔가가 없어. 그러니까 죽어. 이거는 뭐냐면 이거 백야 뭔지 알지? 음, 아예 밤이 없는 거야. 계속 이렇게 남만 있어. 태양이 떠 있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정신적인 질환이 뭐냐면 미쳐서 죽는데, 에너지가 항상 항진돼 있어서. 근데 반대로 극야. 극야는 낮이 없는 거거든. 빛이 없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이럴 때는 뭐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우울증로 인한 자살이 많대. 그래서 항상 이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지 건강한 거고, 이게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그래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항상성을 넘어버리면은 죽는 거지. 그래서 원활한 순환을 해야지 건강한 거야. 우리 꼭 인체뿐만 아니라 자연도 이 물의 순환이 적절해야지 건강한 거고, 우주도 마찬가지로, 태양계도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에 여러 개의 행성들이 있지만 지구가 가장 적절한 거리에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골고루 태양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걸 지구도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다른 행성들처럼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 눈에 보이는 물질 구조와 에너지가 적절하면 건강한 거고, 만약에 불균형하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만약에 항상성을 잃으면 순환이 끊기겠지?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럼 결국 이 진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불균형한 거. 그러니까 인체 구조가 정상인지 에너지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을 해보고, 그거는 이제 관찰과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포인트들을 찝어내는 게 진단인 거고, 그렇게 찝어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걸 치료라고 보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봐야 될 거는 인체 구조가 정상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 인체 구조라고 하면 조금 뒤에 하겠지만 뭐 근육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들 있잖아. 뭐 근육, 뼈, 관절, 뭐 이런 것들이 정상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대사순환으로 힘이 생기고, 또 그렇게 그걸 토대로 정신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적절한지, 분노가 너무 많은지, 아니면 슬픔이 너무 많은지, 그럼 우울증으로 빠지겠지. 뭐 이렇게 해서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이 에너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대개 이거에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한의학이야. 근데 우린 지금 한의학 할 건 아니니까 물리치료 영역이라고 하면 이 물질적인 인체 구조의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죠? 어? 그, 어, 아무래도 물리치료는 인체 구조에 좀 특화되어 있지. 응, 움직임이라든가. 맞아. 그래서 요즘에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 BPS 모델 해가지고 꼭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셜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감정적인 것들, 아니면 정신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뭐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기는 한데, 특히 한의학 쪽에서는 많이 했던 얘기이긴 한데, 조금 더
객관화된 것처럼 서양에서 들어오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게 이 정도인 것 같아. 인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이거 내가 다 질문하는 건데 수업을 하면 원소, 탄단지, 어, 물, 음, 핵산 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음, 뭐 무기염류 뭐 그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기관 음, 아니 그거부터 할까?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렇지. 그 그렇게 다음에 점점 인체 이렇게 커서 올라가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인체 구조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재료들인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조합돼서 우리가 흔히 뼈, 뭐 근육, 관절, 인대, 힘줄 뭐 이런 것들 얘기해. 뭐 폐여, 심장이요, 간이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이 있으니까 퇴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 만약에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있다라고 하면 되게 퇴화돼. 그러니까 현재 퇴화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왜 꼭 필요한지 근육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걸 하잖아. 그래서 비유를 들어주는 게 집이야.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니? H빔부터 올리지. H빔? 응. 그래. 그 중에서도 메인 기둥들을 먼저 세울 거 아니야. 메인 기둥을 세우고 뭐 이 메인 기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긴 한데 이제 큰 건물일수록 메인 기둥들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골조들을 붙이지. 그리고 부골조를 붙였으면 내벽과 외벽을 붙이고 그 안에 배선하고 수도관들 각 방마다 어떤 기능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각 방 기능에 맞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선을 설치를 하고 수도관을 설치를 하는 거지. 이 메인 골조를 제일 먼저 세우는데 메인 골조 세우는 이런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무너지지 말라고. 그치, 맞아. 무너지지 그렇지. 말라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야? 이게 약하거나 없으면은 어, 외부 충격이나 뭐가 왔을 때 다 무너지는데 이제 메인 골조가 있으면은 메인 골조만 무너지든가 다른 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은 이제 괜찮은 음. 상태가 되니까. 사실 이게 되게 당연한 거긴 한데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중력이다. 결국 그치. 중력 때문에 메인 골조를 세우는 거거든. 메인 골자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고 약하면 무너지는 거고 조그만 충격에도. 그래서 이 중력은 우리 지구에 사는 이상 어떻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 사람도 다양한 인체 구조들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 첫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뼈대야. 메인 골조와 부골조. 왜냐면 이 뼈가 없으면 중력에 대항해서 설 수 없으니까. 연체동물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대항해서 쓴다는 게 쉽지가 않겠지. 그래서 뼈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중력에 대항해서 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뼈가 꼭 필요하고
그럼 관절은 왜 필요할까? 관절은 보다 이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뼈보다는 보도 있긴 한데 무슨 기능? 움직임, 움직임. 만약에 관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못 움직이지. 그치, 못 움직이지. 맞아. 그래서 통뼈면 안 되니까 관절을 구성해서 관절의 모양에 따라서 뼈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놓는 거잖아. 그러면 인대는 왜 있어야 돼? 인대는 이제 음, 하이퍼 모빌리티 방지가 제일 큰 음, 역할인 것 같은데 기능. 그치, 맞아. 인대는 관절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 그러면 인대가 손상되는 기전은 되게 어떻게 했어? 하이퍼 모빌리티가 일어났을 때 그치. 그러면은 인대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이퍼 모빌리티를 그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지.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응. 하이퍼 모빌리티가 나타나거나 또는 통증이 있으면. 그치. 통증이 있겠지. 그러니까 인대 평가들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 그치. 인대에 스트레스를 줘서 방금 얘기한 대로 하이퍼 모빌리티나 통증이 있는지 되게 이거를 이해하고 평가들을 보면 아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네. 그러면 내가 배우지 않은 인대더라도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그 리가멘트를 늘리는 힘을 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테고 어쨌든 그렇게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평가를 하는 거랑 그냥 뎁다 외우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져. 자, 윤활액은 왜 있어야 되냐?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것도 모빌리티 도와주는 용도? 좀 우리 움직이면 마찰이 생기잖아. 음.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마찰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근육은 움직임, 보호, 이제 열, 응? 열, 열? 응. 그거랑 응. 그냥 이제 내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응. 순환이랑 소화 정도로만 할까? 응. 음, 뭐 쉽게 생각하면 뼈를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이 있는 거잖아. 그지? 되게 근육의 역할, 기능이라고 보면 오리진 인설션이 있고 그 두 개의 사이를 수축하는, 가깝게 하는 게 액션이니까 이 근육 테스트를 할 때는 이 액션이 잘 되는지. 통, 그치 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잖아. 되게 근육 테스트 하면. 그치, 그치. 그러면 힘줄은 힘줄은 부착점 제공하는 거랑. 그치 근육하고 뼈 사이를 이어주는. 근데 음, 근육은 이완됐다 수축했다를 하는 수축성 조직이지만 힘줄은 비수축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 힘줄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개는 이게 티어링, 마이크로 티어나 티어링이 있어가지고 통증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장력을 발생시키면 더 찢어지겠지. 더 음, 벌어질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근육 테스트를 했는데 근육의 부착점 근처에서 통증이 날카롭게 찢어지는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힘줄의 문제. 그치, 그치.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힘줄의 역할을 알면 야, 이 테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피부, 혈관, 뭐 혈액, 신경내 이거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지. 그쵸.
그래서 이 우리가 방금 봤던 건 사실 과학적으로 봤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정도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정도였잖아. 그치. 그렇게 접근하는 거를 필라소피적인 접근이라고 나는 생각해. 좀 전체적으로 보고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지. 근데 처음부터 뭐 미오신 나오고 액틴 나오고 뭐 거기에 나트륨 들어가서 칼슘이 뭐 어떤 이렇게 배우면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기만 한 거지 시간 지나면 사실 외워야 되는 이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그냥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조금 그 정보들을 쌓아놓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가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러한 구조들 각각의 구조들 뭐 뼈, 관절, 인대, 윤활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상이어야지 온전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환자가 와서 어깨가 아프다고 해. 그럼 그치. 어깨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그 사람의 공통점에서 봤던 것처럼 그걸 이루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생산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에너지적인 거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열외로 두고 우리가 물리치료를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근골격계를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양한 아까 살펴봤던 근골격계의 구조물들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의 문제냐, 움직일 때 윤활액이 없어서 마찰로 인해서 어떤 손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리가멘트가 찢어져 있느냐, 아니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느냐. 얘네들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를 통해서 머슬의 문제인지 텐던의 문제인지 리가멘트의 문제인지를 찾아내면 그걸 우리가 진단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리가멘트에 문제 있으면 리가멘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하면 되고 머슬의 문제면은 머슬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적용하면 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테크닉을 골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야. 질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상 가면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3단계 전략을 쓰면 돼. 3단계 전략이라고 하면은 1단계는 평가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되지. 내가 근육하고 근막을 해결할 수 있어. 파샤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환자가 근육과 파샤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잖아. 그치. 평가를 통해서 찾아냈는데 있어. 머슬과 파샤에 문제가 있어. 그럼 상담해줘. 아, 이거 지금 환자분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치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잘 맞춰서 오면 좀 개선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치료해 나가면서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상담을 해줘.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 우리 여기서 평가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미 알았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차팅을 하는데 되게 차팅을 하라고 하면 내가 그날 어떤 평가했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 정도가 차팅인데 거기에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 차팅을 환자랑 같이 해. 환자한테 내가 오늘 이런 평가를 아까 찾아서 치료는 이 평가에 맞는 이런 치료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뭐 좋아진 게 있으면 좋아진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치료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또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번 오셨을 때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환자가 자기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치료사가 제안하는 이 치료 방법을 했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치료를 꾸준하게 오겠지? 이런 단계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 잘 해주면 환자를 끌고 가는 게 쉽다.